11월의 공기가 종이처럼 마르고 차갑던 어느 날, 권력의 중심부에서 내려온 한 장의 서명이 제주라는 섬 전체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명령문서의 가장자리에는 관청 특유의 붉은 인장이 번져 있었고, 먹물이 완전히 마르기도 전에 누군가는 이미 이 문서를 사람보다 먼저 보호해야 할 비밀로 취급했습니다. 그 문서는 공개된 적이 없고, 모든 문장은 칼처럼 짧았으며, 특히 계엄이라는 단어는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섬뜩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명령이 단지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한 지역의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남겨진 것은 사라진 마을의 터, 이름 없이 비어있는 비석, 그리고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침묵뿐이었습니다. 누가 그 침묵을 설계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주였을까요? 제주 4.3 사건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긴장과 억압, 그리고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민 일부를 의심의 대상으로 분류해버린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시작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날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 발포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 제주 전체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집단적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포는 이듬해 4월 3일 무장봉기로 이어졌고, 이후 섬은 단순한 지방 치안 문제가 아니라 새로 세워질 국가의 정통성을 시험하는 정치적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권력은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갈등의 현장 자체를 위험한 낙인으로 바꾸는 편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만에게 제주는 단지 남쪽의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제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징이었고, 따라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직접적인 사살 명령서의 존재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여러 차례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았고, 훗날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계엄령 선포에 서명한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역사 속 어떤 비극은 총성보다 먼저 문장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문장은 언제나 차갑고 행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끊어놓는 문장은 놀랍게도 늘 건조합니다. 그 시기 경무대 안쪽에서는 정부 수립의 권위와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막 태어난 국가는 스스로를 강한 국가로 증명해야 했고, 그 상징의 가장 위에는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얼굴이었고, 동시에 국가가 두려워하는 것을 대신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주가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되기 시작한 순간, 섬의 주민들은 더 이상 개별 시민이 아니라 의심의 집합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을 지도 위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념의 병변처럼 취급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는 늘 같습니다. 말이 사라지고, 이름이 흐려지고, 마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현한 기록과 회고 속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김익렬. 그는 구현대장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1948년 4월 28일, 그는 무장대 측 김달삼과 이른바 4.28 평화협상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언제나 처음부터 파괴만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적어도 한순간만큼은 협상이라는 좁고 이태로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오래 열려 있지 못했습니다. 우익청년단의 오라리 방화 사건 조작으로 협상은 결렬되었고, 김익렬은 해임됩니다. 평화를 시도한 인물이 물러나고 더 단호한 방식의 익숙한 인물이 들어오는 순간, 역사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뒤를 잇는 이름이 바로 송여찬입니다. 많은 이들이 훗날 그를 강경 진압의 실무 책임자로 기억합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그는 1948년 10월 17일 해안선에서 5km 밖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장의 무게는 단순한 군사명령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간 자체를 범죄화했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 혹은 그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 줄의 문장 안에서 위험한 존재로 묵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하나가 생존과 소멸의 기준이 되는 순간 섬은 이미 행정구역이 아니라 거대한 신문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위에 아직 대중 앞에선 배신자로 보이지 않는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조병옥. 경무부장인 그는 표면적으로는 국가를 지키는 충직한 관리였고 반공 질서를 세우는데 누구보다 단호한 인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김익렬의 회고록에 전해지는 극단적 발언, 제주도 전역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태워 죽이더라도 종자만은 건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은 이 체제가 제주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섬뜩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여부를 둘러싼 표현의 강도와는 별개로 이 발언이 회고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분위기의 잔혹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충성스러운 동지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들은 늘 명분의 언어를 가장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들입니다. 그 무렵 경무대의 공기는 얼마나 달랐을까요? 한쪽에서는 새 정부의 권위와 외교, 체면과 국가의식을 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주 중산간 마을들의 불빛이 차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가장 오래된 기술입니다. 중심은 늘 조용하고 주변은 늘 먼저 무너집니다. 기록에는 정부 수립이 남고 마을이 비어가는 밤의 냄새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이해하려면 공식 행사장의 연설보다 금지된 기억의 가장자리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더 잔인한 것은 공포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산으로 간 이들이 있다는 말,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전단이 돌고 있다는 말, 어느 마을이 통째로 비워졌다는 말이 밤마다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멀리 있어도 사람들은 먼저 꿈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연기를 상상했고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국가가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실제 무력보다 먼저 시민이 스스로 침묵을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제주 4.3에 대한 언급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될 만큼 금기시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공산폭동으로만 기술되거나 아예 삭제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진실보다 안전을 먼저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말하지 않았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떨리는 입술을 보면서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섬은 지도에 남아 있었지만 기억 속에서는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한 섬의 말을 이렇게 오래 봉인해야 했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몇 년 뒤 어떤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꺼냈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른 뒤 생존자들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공포를 기억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지만 침묵이 강요되었다는 점에서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 아래로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 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덫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을 잃은 무덤 앞에서 평생 제사를 지냈고 어떤 이는 무덤조차 없어 돌 하나를 세워놓고 절을 했습니다. 이 증언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과장된 분노가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평온한 목소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같은 악몽을 다른 단어로 되풀이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주 4.3의 진실은 정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무장봉기와 진압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실제로 무너진 것은 집안의 질서였습니다. 누군가는 산으로 향했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협상을 믿었고 누군가는 어떤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집에서는 아버지가 말수를 줄였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질문하지 않는 법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상은 늘 거대하게 서술되지만 공포는 언제나 부엌과 마루와 문턱에서 자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북 청년단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반공단체인 그들은 경찰과 군의 보조기구로 투입되었고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와 증언에서 반복됩니다. 더욱 음산한 것은 그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공식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현지 조달, 다시 말해 약탈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조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공권력의 그림자를 비정규의 폭력에 외주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복의 권위와 사적인 탐욕이 뒤섞이는 순간 주민에게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구분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섬 전체에는 규칙 없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신처럼 보이지 않던 충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병옥 같은 중앙의 강경파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평화를 파괴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두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명백한 적이 아니라 같은 깃발 아래 서 있는 동지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집니다. 김익렬이 어렵게 열었던 협상의 통로가 오라리 방화 사건 조작으로 닫힌 순간 제주도민이 잃은 것은 단지 휴전의 가능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국가 안에 아직 이성을 가진 얼굴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통치는 총칼보다 먼저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왜 그렇게까지 서둘렀을까요? 답은 새 정부의 불안 속에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통성은 단지 법률 문장이 아니라 실제 통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주에서 계속된 저항과 혼란은 중앙 권력에게 상징적으로 너무 위험했습니다. 한 지역이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는 인식, 혹은 그렇게 보이는 장면 자체가 허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시범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곳을 강하게 누르면 나머지 지역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계산, 그것이야말로 신생 권력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 계산은 이념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은 이념보다 더 원초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겪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제주 중산간 마을의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지금도 터만 남은 곳이 수십 군데입니다. 지도는 여전히 제주를 그렸지만 그 안의 마을 이름들은 현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뛰놀던 길, 장독대가 있던 마당, 겨울 바람을 막아 주던 돌담이 한꺼번에 기억 속 유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 섬을 지운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호적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서울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새 정부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의전과 권위, 상징의 장치가 따라붙습니다. 화려한 집무공간, 정제된 연설문, 국가의 탄생을 기념하는 언어,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예우. 한쪽에서는 국가의 격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이 다듬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균적인 주민의 삶이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 채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확인된 자료 밖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대조만큼은 분명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의 무게를 장엄하게 연출할수록 주변부의 고통을 배경으로 밀어넣습니다. 경무대의 창문이 반짝일 때 제주 중산간의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정말 국가의 품격이란 그런 침묵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 비극은 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진압을 피해 일본 오사카 등으로 밀항한 제주도민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지 탈출이 아니라 기억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생존했지만 그들이 떠나온 마을은 종종 아무 기록도 없이 비워졌습니다. 남은 가족은 떠난 사람을 행방불명으로 기억해야 했고
떠난 사람은 고향을 돌아갈 수 없는 장소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국가는 섬을 통제했지만 진실은 바다를 건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림자도 이 장면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미 임시군 사고문단에 있었고 미군이 정찰기 지원과 작전 승인 등을 통해 진압 과정을 인지하고 지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직접 사격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방조와 인지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비극이 단지 한 대통령의 성정이나 몇몇 지휘관의 과격함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냉전의 언어와 국제 질서 속에서 승인된 통치 방식의 일부였을 수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섬은 국내 정치의 희생물이면서 동시에 세계 정치의 그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지 과거의 비극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국가가 스스로를 영웅서사로 꾸미기 위해 어떤 지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설계도로 읽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질서 회복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건국의 고비라 말했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그 시절을 말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흔들리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기억의 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혼란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혼란을 이유로 국민의 기억을 삭제하는 권력일까요? 해가 기울어 갈수록 섬의 시계는 더 느리게, 그러나 더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작전과 통제, 귀순과 선무라는 단어가 오갔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호출될지 모른다는 감각, 언제 의심받을지 모른다는 감각, 언제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게 될지 모른다는 감각 말입니다. 군중의 소리는 아직 멀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꿈속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늘 그런 순간을 압니다. 두려움이 제도보다 먼저 사람을 복종시키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제주에서 지우려 했던 것은 과연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울 같은 진실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시작점에서 하나만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제주 4.3은 숫자로만 읽을 수 없는 역사이지만 숫자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된 희생자만만 4,533명, 잠정적으로는 25,000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숫자들 위에 오랫동안 침묵이라는 뚜껑이 덮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졌다는 말 자체가 금지되었던 시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질문이 됩니다. 국가가 기록을 독점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을 진실이라고 배워왔던 것일까요? 경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경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가르는 경계가 아니라 살아도 의심받고 숨으면 더 위험해지는 경계였습니다. 당시 중산간으로 이어지는 길과 동굴, 숲과 돌담길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공포가 사람들을 몰아넣은 마지막 틈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길을 처음 살피기 시작했는지, 어느 밤 어떤 명령이 오갔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많지만 확인된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해안선에서 5km 바깥의 사람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적으로 간주한 포고가 나온 뒤 제주 사람들에게 공간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 판결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밭길이던 곳이 밤이 되면 신문처럼 느껴졌고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척처럼 들렸습니다. 섬의 지형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지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장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서로의 발걸음까지 조심해서 기억했습니다. 어느 집 아들이 저녁 무렵 산 쪽으로 올라갔는지, 어느 어머니가 새벽마다 문 밖에 쌀 한 줌을 내놓았는지, 어느 아이가 울다가 갑자기 입을 막았는지,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모두 생존의 단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섬 전체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속삭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한라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원래 나무 냄새와 흙의 습기로 기억되던 곳이었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그 길은 발각과 체념 사이를 오가는 숨막히는 통로였습니다.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이 돌고 내려오면 더 큰 의심을 받는다는 말이 다시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아이를 업은 채 산으로 향했고 어떤 집은 노인을 두고 내려오지 못했으며 어떤 집은 끝내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집안에 웅크렸습니다. 이승만은 대중 앞에서 언제나 국가의 질서와 정통성을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그는 단정했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의 중심부가 제주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점점 더 짙은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로 수립된 정부가 아직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냉전의 언어 속에서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는 조급함, 그리고 한 지역의 저항이 곧 체제의 균열로 읽힐 수 있다는 공포가 겹치면서 통치는 설득보다 의심에 더 가까운 얼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는 강한 국가의 아버지처럼 보이려 했지만 실제 권력의 내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과 장소를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의 얼굴, 공적 언어와 사적 공포 사이의 그 간격이야말로 비극의 문을 더 크게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정치의 언어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곧 저녁밥 냄새가 끊기는 일이었고 문간에 놓인 고무신이 아침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일이었고 밤마다 아이에게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국가를 지킨다고 말하는 동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주민들은 자기 집 주소를 스스로 지워야 했습니다. 그가 체제의 안정을 계산하는 동안 어느 평범한 어머니는 산으로 간 남편 대신 홀로 아이를 업고 물을 길어야 했고 어느 노인은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권력이 멀리 있을수록 그 피해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인간의 삶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부서집니다. 그 시절 제주에서는 밥상 하나가 비는 것이 곧 한 가족의 역사가 꺾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공포를 더 깊게 만든 것은 사람들을 몰아넣는 공간이 동시에 그들을 숨겨주는 공간이기도 했다는 역설입니다. 동굴과 곶자왈, 돌담 뒤의 좁은 틈, 겨울바람을 막아 주던 움막과 밭담 사이의 작은 길들은 모두 피난처처럼 보였지만 한번 의심의 지도 위에 올라가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랑시굴의 유해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을 더욱 무너뜨린 것은 유해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생활의 흔적, 돗자리와 솥단지, 그리고 누군가 마지막까지 가족의 체온을 붙잡고 있었음을 상상하게 만드는 세세한 자국들이었습니다. 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 그 어두운 공간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제주의 비극이 결코 무장한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국가가 적을 찾는다고 말하는 동안 실제로 사라져간 것은 일상의 냄새를 지닌 사람들의 숨결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승만 정권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의심을 더 크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 그 자체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저항을 낳을 수 있는 기억과 공간, 감정까지 관리하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주가 하나의 사건 현장을 넘어 위험한 상징으로 굳어질수록 통치의 방식도 치안에서 낙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누구와 친했는가, 왜 산으로 올라갔는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가로 재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행동보다 넓었고 처벌의 그림자는 사실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정말 반란만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반란을 낳게 만든 국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을 더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늘 집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시대를 겪은 가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한밤중에 노크 소리만 들어도 손을 떨었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부터 살폈으며 어떤 자식은 부모가 이유 없이 침묵하는 법을 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이라고 배웠습니다. 말하면 위험해진다는 감각은 단순한 정치적 공포가 아니라 식사 자리에 예절이 되고 집안의 공기가 되고 세대를 건너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국가는 총과 명령만으로가 아니라
가족의 대화 방식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과연 한 섬을 지운다는 것은 지도에서 이름 하나를 흐리게 만드는 일에 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섬의 집들 안에서는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숨겨주었는지,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는지, 누가 살아남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묻혀 있었습니다. 많은 유족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인터뷰를 피하거나 자녀에게조차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처럼 1948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4.3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었기에 가족은 진실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을 봉인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는지조차 시간이 흐르면 흐려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침묵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고 동시에 또 하나의 상처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 앞에 이승만은 건국과 질서의 상징이었지만 그 질서를 떠받치는 가정들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통합을 말했으나 제주에서는 형제끼리도 서로 무엇을 보았는지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말했으나 어떤 집에서는 조상 제사를 누구 이름으로 올려야 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헌묘가 생기고 시신 없는 장례가 이어지고 살아남은 자가 떠나간 자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만 불러야 하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죽은 가족을 마음껏 애도하지 못하는 순간 권력은 단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애도의 권리까지 빼앗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깊은 파괴였습니다. 그런 침묵의 내부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가족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끝내 말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이 낙인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랐고 자식 세대는 부모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침묵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말을 아낀 이유가 무관심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음을 말입니다. 제주의 어느 집 안에서건 문이 닫히면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방문 쪽을 먼저 바라본 뒤에야 입을 열었고 누군가는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만 설명했으며 누군가는 끝내 말문을 열지 못한 채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가족이 진실의 첫 번째 보관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단단한 금고가 되어버린 현실,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잔혹한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억의 유전이라는 아주 느리고도 무서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지 않은 자식들조차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접는 소리, 어머니가 낯선 방문자 앞에서 갑자기 말수를 줄이는 습관, 마을 어른들이 어떤 날짜가 가까워지면 이유 없이 표정이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공포는 설명이 아니라 감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역사책의 문장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3의 상처는 단지 희생자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가족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아이가 어른이 되어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 마을이 자기 과거를 말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제주를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섬으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 시선이 무너뜨린 것은 국가를 믿고 살아가던 가장 평범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가 건국의 서사를 굳히려 할수록 제주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족보와 기억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의 시작을 영광으로 기록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의 시작과 끝이 어떤 문장에도 적히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중의 역사입니다. 공식 기록은 영웅을 만들고 비공식 기억은 남겨진 사람들을 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침묵을 더 오래 믿어야 할까요? 국가가 만든 교과서의 침묵일까요? 아니면 한평생 입술을 떨며 버틴 가족의 침묵일까요? 이제의 시선을 조금 더 넓히면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공포, 그리고 긴봉인 끝에 결국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주 4.3은 단지 한 지역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생국가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통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시험한 거대한 선례이기도 했습니다. 제주가 레드 아일랜드라는 낙인으로 고정될수록 중앙 권력은 자신을 질서의 수호자로 연출하기 쉬워졌습니다. 섬이 위험할수록 서울은 안전의 상징이 되었고, 주민이 의심스러울수록 권력은 더 합법적인 얼굴을 띠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정통성을 빛내는 도구가 되는 순간 비극은 사건이 아니라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늘 스스로를 영웅담으로 포장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놓고 보면 이승만의 책임은 직접적인 한 장의 문서 여부를 넘어섭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그 이전부터 강경 진압의 기조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가혹한 방식의 탄압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제주를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살 명령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통치권자로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언어로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입니다. 행정의 문장은 언제나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야말로 수많은 현장의 과열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요? 우선 정치적으로는 중앙 권력이 분명한 신호를 얻었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의 불안정한 시기에 국가는 제주를 본보기로 삼아 저항과 불복종의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온 사회에 각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지역의 참혹한 경험은 다른 지역의 침묵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고, 이는 곧 이승만 체제가 반공과 질서의 이름으로 더 강한 통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가족과 마을이었지만 권력이 얻은 것은 공포를 통한 통치의 효율이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종종 누구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도 이 사건은 매우 유용하게 소비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4.3은 오랫동안 공산폭동으로만 기술되거나 아예 지워졌고 언급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국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남기고 나머지를 불온한 것으로 몰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승만의 영웅서사는 이런 침묵 위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입 밖에 오르지 않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가 말하지 못할수록 경무대는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의 불균형이 곧 권력의 이익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국제정치의 차원에서도 이 사건은 외면과 승인 사이의 회색지대를 드러냅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작전 통제권은 미 임시군 사고문단에 있었고 미군은 정찰기 지원과 작전 승인 등을 통해 진압 과정을 인지하고 지원했습니다. 직접 사격 여부는 논쟁적이지만 작전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제주의 비극은 단지 국내 정치만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논리 안에서 반공은 거의 모든 강경 조치를 정당화하는 언어가 되었고 그 언어 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은 쉽게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한 섬의 고통은 지정학의 문장 속에서 너무 작게 기록되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방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익은 눈에 보이는 권력의 안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권력은 하나의 습관을 얻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지역, 어느 집단, 어느 기업이든 국가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고립시키고 침묵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 말입니다. 제주에서 작동한 방식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이후 한국 현대사 여러 장면에서 반복될 수 있는 통치의 문법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낙인을 찍고 그 다음 분리하고 끝내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만드는 방식. 이것은 한 사람의 정치적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전체가 치러야 할 장기적인 비용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단기간에 안정을 얻을 수 있었지만 사회는 진실을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을 써야 했습니다. 그 사이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이승만이 국가의 권위를 세우는 동안 제주 어느 마을의 이름 없는 주민은 가족 전체를 잃거나 살아남았더라도 평생 자기 과거를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정통성을 굳히는 동안 누군가는 일본으로 밀항해 고향의 사투리를 잊지 않으려 했었고
누군가는 헌묘 앞에서 시신 없는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승자의 정치가 얻은 것은 통치의 이야기였지만 주민들이 잃은 것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격입니다. 한 지도자의 신화가 커질수록 무명의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침묵의 무게도 함께 커졌습니다. 결국 제주 4.3의 가장 잔혹한 질문은 과거의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기록과 더 긴 침묵을 필요로 하는가? 영웅서사는 늘 말할 수 없는 희생자 위에 세워지는가? 한 섬의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의 체면보다 가벼운 것으로 취급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승만은 나라를 지켰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말이 국민 일부의 기억을 지우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그것은 정말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차가운 방법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권력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제주에 내려보낼 말의 수위, 어떤 보고는 올리고 어떤 보고는 덮을지, 어디까지를 치안이라 부르고 어디서부터를 침묵의 기술로 바꿀지, 그 얇고 차가운 선을 공유한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한번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바퀴 아래에 깔리는 것이 누구의 삶인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보고서는 짧아졌고 말끝은 굳어졌고 사람들의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충성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되었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내부의 선택 하나하나가 제주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질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의 언어는 언제나 행정적이고 행정의 문장은 늘 감정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 선포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보다 앞선 같은 해 10월 17일 송여찬의 포고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치안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해안선에서 5km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발상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와 위치 자체를 의심의 대상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과잉이 아니라 중앙의 결심이 현장의 문장으로 번역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내려가는 동안 경무대의 공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을 것이고 제주에서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았을 것입니다. 이승만 주변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같은 말을 조금씩 다른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새 정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호함이 곧 정통성이다. 이런 언어가 내부 회의와 보고의 층위를 오르내릴수록 다른 선택지는 점점 비현실적인 것으로 밀려났습니다. 김익렬이 시도했던 4월 28일의 평화협상은 이미 한 번 좌절되었고 그 실패는 이후 강경론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협상은 순진했고 타협은 위험했으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실제로 의미한 것은 주민들의 삶이 더는 개별적인 사연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음산한 대목은 누가 명령했는가만큼 누가 침묵했는가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경무대와 경무부, 현장 지휘선과 보조 조직 사이에는 거친 말과 정제된 말이 오갔겠지만 결론은 늘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조병옥의 극단적인 발언이 회고록에 남아 전해지는 이유도 그것이 단지 한 사람의 과격함이 아니라 당시 권력 내부의 정서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를 주민의 섬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의 지형으로 보는 시선, 바로 그 시선이 실무의 문장들을 점점 더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북청년단 같은 존재가 그 곁에 붙으면서 폭력의 그림자는 더 흐려졌고 국가의 그림자는 더 넓어졌습니다. 누가 손을 더럽혔는지보다 누가 그런 손을 필요로 했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 변화는 더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낮보다 밤을 더 두려워했고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 크기부터 살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가도 문밖 기척이 느껴지면 말을 삼키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집은 산으로 간 가족에게 쌀을 남몰래 건네고도 그 사실을 부정해야 했고, 어떤 집은 누구도 숨겨주지 않았는데도 의심의 냄새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내부의 비밀 집단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평범한 가족은 모두 자기 집안에 작은 감옥을 하나씩 들이게 됩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표정을 숨기고 기억을 접어넣는 감옥 말입니다. 정치의 계산은 늘 멀리서 보면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잠을 빼앗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밤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온다고 느꼈고,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일은 자기 차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두려워한 것은 단지 무장대의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깊은 두려움은 제주가 새 국가의 약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은 깨뜨려야 했고, 깨진 조각은 기록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치워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부의 소수는 선택을 했습니다. 충성을 택한 사람도 있었고, 묵인을 택한 사람도 있었고, 침묵을 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가장 차가운 배신은 늘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버릴 때 일어납니다. 제주 주민에게 국가는 보호자여야 했지만 그 국가는 점점 그들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대상으로 대했습니다.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공동체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경무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마지막 시기의 권력은 몸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오래 집권한 지도자의 얼굴에는 연설문으로 감출 수 없는 시간이 스며듭니다. 확인된 진단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랜 권력의 피로가 사람의 인상과 걸음, 눈빛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승만 역시 장기 권력의 무게 속에서 점점 더 굳은 표정과 마른 긴장 속에 갇혀갔던 것으로 회고됩니다. 몇 해의 집권 동안 그는 그 이상으로 늙어 보였고 머리의 희끗함과 깊어진 주름, 느려진 걸음, 한층 예민해진 시선은 통치의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밤은 길어지고 의심은 짙어질수록 사람은 타인을 더 차갑게 보게 됩니다. 권력이 신체를 갉아먹을수록 신체의 불안은 다시 권력의 언어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변화를 읽었을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듯한 눈, 짧아진 인내, 보고서를 넘기는 손끝의 경직, 작은 변수에도 쉽게 굳어지는 분위기 말입니다. 권력의 정상에 선 사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지도자는 자신의 의지가 여전히 완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고 그 의지는 종종 더 강경한 통치로 번역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생리입니다. 쇠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통치는 연민이 아니라 경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직은 멀리 있는 섬 하나를 향해 가장 먼저 쏠리기 쉽습니다. 바로 그 무렵 사라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떤 보고는 요약되었고 어떤 기록은 다른 제목 아래 묻혔고 어떤 페이지는 끝내 이어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처럼 사삼은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의 그림자 아래 금기가 되었고 교과서에서 공산폭동으로 축약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왜곡이 아니라 기록의 체계적인 정리였습니다. 기록이란 남기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남기지 않을지 선택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바로 그 두 번째 기술에 훨씬 능숙했습니다. 아카이브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있어야 할 문장이 빠져 있고 앞뒤가 맞아야 할 보고의 흐름이 느닷없이 끊기며 결정적 순간을 설명해줄 부속 문서가 유난히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서둘러 책장을 정리한 뒤 정리했다는 사실만 남기고 핵심만 걷어 간 듯한 인상을 줍니다. 몇 장이 사라졌는지, 누가 어떤 순간에 덜어냈는지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라진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기록이 너무 말이 잘 맞을 때보다 너무 조용할 때 더 의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빠진 쪽들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남겨두는 것보다 지우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공백은 현장의 증언과 부딪힐 때 더욱 또렷해집니다. 산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고 내려오지 못한 사정은 더 복잡했습니다. 선무공작은 나중인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이후 더욱 조직적으로 병행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주민들 사이에는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함께 돌고 있었습니다. 행정문서는 질서 회복의 문장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변했는지가 남았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통제였고 땅 위에서는 혼란이었습니다. 바로 그 간극을 메워줄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일수록 문서는 더 얇아집니다. 가족들은 그 빈칸을 몸으로 메웠습니다. 문서가 설명하지 않는 것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신했고 보고서가 지우는 것을 마을의 헌묘가 대신 기억했습니다. 이름 없는 비석 앞에서 누군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의 생일을 헤아렸고 누군가는 시신도 없이 제사를 이어갔습니다. 공문서가 침묵하면 공동체는 상처를 기억의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다랑시골의 흔적이 훗날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 남겨진 생활의 잔재는 국가 기록이 외면한 시간을 너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기록이 지우려 한 장면을 사물이 끝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시기 권력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뒤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제주에서 형성된 통치의 문법이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의심하고 나중에 설명하며 설명이 어려우면 기록을 줄이는 방식 말입니다. 국가가 한 번 어떤 지역을 위험한 상징으로 분류하면 그 상징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활용됩니다. 제주의 드리운 나귀는 그렇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나귀는 이승만의 몸이 늙어갈수록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약해질수록 자신이 세운 서사를 더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료가 보여주는 작전 인지와 지원의 흔적도 이 대목에서 중요합니다. 직접 발포 여부는 논쟁의 영역에 남아있지만 정찰기 지원과 작전 승인 같은 요소는 제주의 진압이 결코 고립된 섬의 즉흥적 사태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국제 질서의 언어와 국내 권력의 불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람들의 삶은 더 쉽게 숫자와 범주로 환원됩니다. 바로 그래서 기록의 공백은 더욱 위험합니다. 누가 어떤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 어떤 보고가 어디서 멈췄는지, 어떤 판단이 현장의 강경 조치를 사실상 허용했는지 그 실마리가 되는 문장들이 너무 자주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권력의 신체와 국가의 아카이브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피로가 쌓이고 균열이 번집니다. 한쪽에서는 늙어가는 지도자가 더 완강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록이 더 조용해집니다. 침묵은 길어지고 공포는 습관이 되고 증언은 점점 늦게 세상에 도착합니다. 이승만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주의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통치가 남길 상처를 정확히 기록한 페이지들이 훗날 열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극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던져야 하는 질문, 결국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섬이 낙인과 침묵 속에 갇히고 수많은 주민의 삶과 기억이 부서지는 동안 누군가는 정치적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 자산은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권력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질서를 회복했다는 명분, 반공의 수호자라는 이미지, 흔들리는 정부를 붙잡아 세운 지도자라는 신화 말입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을이 잿빛으로 식어가는 동안 서울의 권력은 오히려 더 선명한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수혜의 구조였을까요? 직접적인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아도 이승만은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는 제주를 정통성의 문제로 보았고 여러 차례 가혹한 탄압의 취지를 드러냈으며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 선포의 서명 위에 자신의 권위를 얹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살 명령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법적 문구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책임은 언제나 문장보다 넓습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 누구에게 면허를 주었는가, 어떤 언어로 가혹함을 정당화했는가를 따질 때 화살표의 끝은 다시 경무대로 돌아옵니다.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얻은 첫 번째 이익은 공포를 통한 통치의 효율이었습니다. 제주가 철저히 짓눌릴수록 다른 지역은 질문을 삼키게 됩니다. 한 곳의 침묵은 다른 곳의 복종을 낳고 한 지역의 희생은 중앙 권력의 단호함을 증명하는 사례로 소비됩니다. 신생정부에 필요한 것은 안정의 이미지였고 제주에서의 강경한 처리와 그 뒤의 봉인은 바로 그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섣불리 국가에 맞서려 하지 않았고 국가는 그 두려움을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강력한 자산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권력은 언제나 두려움을 제도처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이익은 서사의 독점입니다. 4.3이 오랫동안 공산폭동이라는 이름으로만 남거나 아예 지워졌다는 사실은 건국의 영웅서사가 어떤 희생 위에서 유지되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주가 말하지 못할수록 이승만은 더 깨끗한 건국의 얼굴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침묵하면 연설은 더 힘을 얻고 공식 보고가 늦어질수록 신화는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자의 역사입니다. 사실을 모두 부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몇 문장만 남기고 몇 문장을 빼고 몇 세대만 침묵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명성은 공동체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익은 정치적 경쟁 구도에서의 우위였습니다. 제주를 위험한 이념의 섬으로 고정해두면 권력은 언제든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같은 범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반공의 언어는 적을 명확히 할수록 더 힘을 얻고 그 적의 이미지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질수록 통치에 유리합니다. 이승만 체제는 제주를 통해 바로 그 효과를 얻었습니다. 혼란의 복잡한 원인을 풀어 설명하는 대신 하나의 낙인으로 모든 것을 묶는 편이 더 쉽고 더 강력했습니다. 제주 주민의 현실은 지워지고 중앙 권력의 정치적 편의만 남았습니다. 결국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은 정권 그 자체였다는 말 외에 달리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수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경론자들, 보조 조직, 현장의 과잉을 눈감아준 관료적 구조 역시 그 이익의 그림자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충성의 대가로 입지를 얻었고 누군가는 묵인의 대가로 자리를 지켰으며 누군가는 국가의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렇게 비극의 수혜 구조는 한 사람에서 시작해 체제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주범을 한 명만 지목하는 일은 때때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언어를 승인하고 사후의 침묵까지 가능하게 만든 존재를 빼고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정상의 선자는 늘 가장 늦게 손을 더럽히고 가장 먼저 이익을 가져갑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면 그 대가는 더 잔인합니다. 이승만의 신화가 굳어질수록 제주의 유족은 더 오래 침묵해야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으로 밀항에 타양해서 고향의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고 어떤 이는 헌묘 앞에서 시신 없는 애도를 반복했습니다. 권력은 나라를 지켰다고 말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자기 가족의 이름 하나 온전히 지키는데 평생을 써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울어진 거래입니까? 한 사람은 건국의 영웅이 되고 수많은 사람은 자기 기억의 증인이 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삼을 두고 누가 최종적인 수혜자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통치는 제주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을 정당화했고 그 뒤에 김봉희는 그 정당화를 오래 지속시키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개인과 그 체제는 제주의 고통에서 정치적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제주 사람들은 국가의 생존 서사에 필요한 침묵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이 차가운 교환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승자가 쓴 역사의 문장 안에서만 과거를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한 섬의 기억을 지워서 완성된 영웅담을 우리는 과연 역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미국 자료와 한국의 공식 기록 사이 어딘가에는 끝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은 몇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경무대의 결심이 현장의 작전 언어로 바뀌는 과정, 계엄의 서명이 실제로 무엇을 허용했는지 보여줄 결정적 연결부,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를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체면이 걸린 상징으로 만들었던 내부의 인식 말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사살 명령서가 발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승만이 서명한 계엄령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섬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초토화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봉인된 문서철에 보이지 않는 암호가 적혀 있었던 것처럼 몇 줄의 행정문장이 수많은 삶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기록은 남고 가장 중요한 기록은 늘 비어 있을까요? 신생 국가는 언제나 마지막 기회를 찾습니다. 설득으로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타협으로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기록을 남기되 책임은 흐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제주에서도 그런 순간은 분명 있었습니다. 김익렬이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시간, 주민들이 내려오면 살 수 있으리라 믿고 망설였던 시간, 중앙 권력이 강경 일변도로 기울기 전에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는 번번이 다퉜습니다. 협상은 실패로 남았고 의심은 정책이 되었고 행정은 점점 더 냉혹한 문장만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바퀴를 멈출 수 있는 손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늘 국가보다 먼저 마지막 기회를 감지합니다. 아버지가 산으로 가지 않기를 바랐던 집, 아들이 다시 마을로 내려오기를 바랐던 어머니,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느 쪽 말이라도 믿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은 모두 마지막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잔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과 내려오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동시에 돌았고 누군가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채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국가가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는 덫을 만들어 놓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이 정확할수록 사람은 움직이지만 거짓 희망은 사람을 가장 취약한 순간에 노출시킵니다. 정치의 계산은 훨씬 차가웠습니다. 1948년 10월 17일의 폭우와 같은 해 11월 17일 계엄령 선포는 우발적 반응이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방향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해안선 밖 일정 공간을 위험지대로 규정하고 그 안의 주민을 구체적 행위와 무관하게 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만드는 발상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섬의 중산간이 생활의 터전에서 처벌의 지대로 바뀌는 순간 주민은 시민이 아니라 분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류는 언제나 기록을 낳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연결되었는지, 누가 귀순했고 누가 남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책임의 선은 늘 흐립니다. 현장은 세밀하게 기록되는데 결심의 중심은 안개처럼 남습니다. 이 대목에서 비밀 문서는 단지 종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의 일부는 남겨져 있지만 권력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용인했는지 보여줄 가장 결정적인 문장은 끝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폐기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제목 아래 감춰졌을 수도 있으며 혹은 애초에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모호하게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호함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종종 죄를 숨길 때보다
책임의 경계를 흐릴 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명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도 모든 하부 조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통치의 어둠입니다. 제주의 집들 안에서는 이 마지막 기회의 상실이 훨씬 더 개인적인 형태로 남았습니다. 어느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느 어머니는 끝내 누구를 믿었어야 했는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으며 어느 가족은 한 사람의 선택을 두고 평생 침묵 속에 갈라졌습니다. 국가의 문장이 차가울수록 가족의 상처는 더 뜨겁게 남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자주 묻습니다. 그날 산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전단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날 누군가 조금만 더 빨리 진실을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러나 역사에서 마지막 기회는 늘 지나간 뒤에만 또렷해집니다. 바로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이승만은 끝내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제주를 둘러싼 수많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 보고들 속에는 단지 작전의 진전만이 아니라 주민의 공포와 마을의 소멸, 그리고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넘고 있다는 징후도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권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못한 것인지,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멈추는 순간 자신의 신화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것인지 우리는 끝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뒤 남은 것은 질서가 아니라 오래된 침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은 과연 우연히 생긴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준비된 결말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국가를 말했습니다. 정부는 질서를 말했고 지휘관은 임무를 말했으며 주민은 생존을 말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를 부르던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한순간의 외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있던 말이 흔들리고 보호해 줄 것이라 여겼던 권력이 의심의 얼굴로 돌아서는 순간 배신은 총성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제주에서는 바로 그런 형태의 배신이 자라났습니다. 공개된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쪽에서 오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늘 마지막 순간보다 조금 먼저 도착합니다. 처음의 징후는 미세했을 것입니다. 협상을 시도한 인물이 밀려나고 강경한 언어가 점점 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보고서의 어조가 사람보다 작전을 앞세우기 시작했을 때 이미 어떤 선은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익렬의 시도가 좌절되고 송여찬의 강경한 포고가 현실이 되었을 때 제주 주민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공포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보호가 철회되는 감정. 같은 국기를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감정 말입니다. 가족은 배신을 가장 먼저 몸으로 합니다. 산으로 간 형제를 숨겨주면 공범이 될 수 있고 숨겨주지 않으면 가족을 버리는 일이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와 자식 사이에서 갈라졌고 아버지는 살아남은 아이들과 사라진 아이들 사이에서 침묵을 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집은 누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집은 아무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주민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족도 서로를 온전히 안심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배신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바깥의 권력이 집안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는 일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배신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체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선무공작은 귀순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퍼뜨렸지만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 문장은 종종 덫처럼 남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사례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언이 공통으로 전하는 것은 국가의 약속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절망입니다. 국가가 살려준다는 말을 할 때조차 사람들은 그 말 뒤의 조건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그래서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언어의 파괴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약속으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도덕적 토대를 잃습니다. 그때 경무대에서는 어떤 공기가 흘렀을까요?
중앙의 권력자들에게 제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질서 회복의 과정으로 보고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질서라는 말이 사람의 운명을 너무 쉽게 덮었습니다. 누가 무장대인지, 누가 단지 숨어든 주민인지, 누가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는지, 누가 진짜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복잡한 현실은 상부의 문장 속에서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해진 세계에서는 배신도 효율이 됩니다. 모두를 의심하면 책임은 줄어들고 강경함은 미덕이 됩니다. 결국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장치로 변해갑니다. 가장 아픈 배신은 역사 속에서 나중에 완성됩니다. 1948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4.3의 언급이 금기시되고 교과서에서 공산폭동으로 축약되거나 삭제된 과정은 두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번 비극을 겪고 그 비극을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버려졌습니다. 자식들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집안의 침묵 사이에서 방향을 잃었고 부모는 진실을 말하면 아이가 위험해질까 두려워 더 깊이 입을 닫았습니다. 국가는 주민을 지키지 못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겪은 일을 증언할 권리까지 늦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긴 배신이 또 있을까요? 미국의 인지와 지원 문제도 이 배신의 그림자를 넓힙니다. 당시 작전 통제권과 지원 체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제주가 결코 아무도 보지 못한 변방의 혼란이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승인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직접적 가담의 세부는 논쟁으로 남아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계는 너무 많은 것을 알면서도 너무 적게 멈췄습니다. 배신은 때로 가까운 사람에게서만 오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질서 전체가 등을 돌릴 때 사람은 세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이승만에게 제주는 무엇이었을까요? 통치의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웅서사를 위태롭게 할 거울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제주를 국민의 고통으로 보았다면 다른 언어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제주를 체제의 결함이 드러나는 상처처럼 보았다면 덮고 지우고 고립시키는 방식 외의 다른 선택은 애초에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배신은 인간의 감정보다 계산에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 계산 속에서 한 섬의 신뢰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세대를 건너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 제주를 가장 먼저 버린 것은 총이었을까요? 아니면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게 된 권력의 시선이었을까요? 그날은 처음엔 평범한 행정의 날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류는 오가고 보고는 정리되고 중앙의 책상 위에서는 제주가 하나의 현안처럼 다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마지막 시간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이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이후 섬의 시간은 이전과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몇 시간 뒤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전투보다도 때로는 한 장의 서명입니다. 우리는 이승만의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주에게 닥친 마지막 평온의 시간, 마지막 일상의 시간, 마지막으로 마을이 아직 마을이었던 시간입니다. 계엄령은 단지 군사적 조치의 시작이 아니라 국가가 제주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공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선포 이후 중산간의 집들은 더 이상 보호받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의심받는 지점이 되었고 산으로 향하는 길은 피난로이면서 동시에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아이가 무슨 놀이를 했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일상의 문장이 그날을 경계로 급격히 끊겼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섬의 마지막 시간은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둠은 빨리 오고 소문은 먼저 도착하고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시계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이미 짐을 꾸렸고 어느 집에서는 아직 남아있어도 되는지 두고
마지막 논쟁을 벌였으며 어느 가족은 노인과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문턱만 서성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간은 늘 선택의 시간이지만 제주의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위험했고 무엇을 믿든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마지막 시간은 단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국가가 주민에게 정상적인 판단의 조건 자체를 빼앗아 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어진 초토화의 과정은 단번에 설명할 수 없는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대부분이 불타 사라지고 많은 마을이 터만 남은 공간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 작전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생활 세계의 말살이었습니다. 돌담, 마당, 우물, 밭길, 장독대, 아이의 키를 재던 문설주까지 공동체를 구성하던 구체적인 것들이 역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도에서 제주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주 안에 제주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살던 공간이 군사적 표식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곳의 마지막 시간은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공동체의 끝으로 확장됩니다. 가족에게 마지막 시간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는 아이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던 저녁일 수 있고 어느 아버지에게는 문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족이 훗날 말합니다. 무엇이 정확히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보다 마지막으로 평범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저녁밥 냄새, 마루의 노인 신발, 바람소리, 아이의 짧은 웃음 같은 것들. 비극은 항상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전에 존재하던 평범함을 훨씬 더 선명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의 기록은 군사 연표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일상의 연대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비극이 이어졌고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된 것은 1954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무려 7년 7개월. 한 섬의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도 시간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행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었지만 가족의 시간과 공동체의 시간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끝났는데 그날의 감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국가의 결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국가가 자신들을 시민으로 대하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권력이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한 지역의 일상을 희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국가는 이미 스스로의 도덕적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 지워진 마을, 금기된 기억, 그리고 너무 늦게 시작된 진상규명. 그러나 결과를 안다고 해서 마지막 시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묻게 됩니다. 그날 경무대에서 내려온 명령은 정말 혼란을 멈추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섬의 입을 막아 역사를 한 방향으로 굳히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결과의 시간입니다. 비극 뒤에 가족은 오래도록 흩어졌습니다. 어떤 집안은 가장을 잃은 채 헌묘 앞에서 시신 없는 제사를 이어갔고 어떤 가족은 일본으로 건너간 이의 소식을 평생 기다렸으며 어떤 자식은 부모의 침묵을 이해하기까지 평생이 걸렸습니다. 4.3은 사람의 생만 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짜, 이름을 부르는 방식, 자식에게 과거를 설명하는 문장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래 침묵함으로써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바로 그 침묵이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신자와 수혜자들의 운명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충성의 대가로 자리를 지켰고 어떤 이는 국가의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흐렸으며 어떤 이는 훗날까지 영웅의 그림자 안에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얻은 정치적 이익은 점점 다른 질문에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누가 어떤 문장을 승인했는가?
누가 침묵을 통해 더 큰 침묵을 가능하게 했는가? 역사는 늦더라도 계산서를 다시 내밉니다. 다만 그 계산서는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기록은 사라졌으며 어떤 책임은 제도 속에 분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금기였던 제주 4.3은 2002년 1월 12일 제주 4.3 특별법 제정 이후 비로소 공식 조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국가는 조금씩 자신이 지워왔던 문장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의 문장도 추모의 방식도 공적 기억의 틀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곧 회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뒤늦게 인정한 진실과 가족이 평생 몸으로 견딘 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시간의 틈이 남아 있습니다. 지워진 마을은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이름은 모두 복원되지 않으며 한 세대가 배운 침묵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최종 결정권자였고 계엄령에 서명했으며 강경 진압의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압니다. 제주 4.3이 단지 한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기록과 기억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사라진 문서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어떤 회의에서 어떤 어조의 결심이 내려졌는가? 누가 알면서 침묵했고 누가 침묵을 설계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 섬의 기억을 지워 완성된 영웅의 신화는 과연 누구의 역사였는가? 하지만 끝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날 역사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한 사람의 서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서명이 가능하도록 만든 더 거대한 침묵의 체제였을까요?